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제 의상처럼 빨간 시장이었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크게 빠지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양대 시장에서 들어왔고요. 개인이 팔았지만 메이저 주체들이 이끌었던 시장이었습니다. 다시 상승 중인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최근에 업황 반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조선주 대부분의 섹터가 오르면서 양대 지수가 나란히 사이좋게 1% 넘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금요일이 잘 마무리가 돼서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시장인데요. 그럼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남자들이죠.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정태근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옷처럼 빨갰잖아요. 다음 주도 빨갈까요? 글쎄요, 빨갰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네. 근데 제가 보는 것 중에 종목별 등락 현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이번 주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이전하고요. 그리고 오늘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 924종목이 코스닥 기준입니다. 상승했고 네. 하락 종목수 562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보냐면은 결국 누군가 사야 올라가고 누군가 팔면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는데 상승 종목수가 많다라는 건 말 그대로 매수 우위라는 거고 그쵸. 하락 종목수가 많게 되면은 당연히 매도 우위거든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 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상승 종목수가 800종목, 900종목이 안정적으로 네. 이렇게 상승 종목수 우위를 보이게 되면서 계속 우상을 하다가 화요일 날 장 마감할 때 보니까 상승 종목수가 740, 하락 종목수가 720 이렇게 동률도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정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어제까지 조정이 좀 왔는데 오늘 좀 반가운 것이 오늘 보니까 또 상승분석 924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게 오늘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현상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다음 주도 좀 기분 좋게 우상향을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오늘 코스닥이 되게 강했었는데 이 코스닥이 강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조금 전에 짚어드렸던 종목별 등락 현황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투자 심리가 괜찮아서 다시 회복이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오늘 좀 반가웠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여기에는 일단 코스닥 시장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이쪽이 어쨌든 탄탄하게 상승해줘야 갈 수 있다는 건 전제 조건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우세하니까 매수 우위인 시장이다. 본부장님도 다음 주에 좀 빨갛게 물들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이긴 합니다만 바라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미국 쪽에서의 반도체 섹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그 긍정적인 심리들이 자꾸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일단은 그 강한 힘을 뭐 더 이상 부정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좀 이제는 또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흐름들만 맞춰주면 그래도 네. 견조한 시장이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빨갛게 물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런 시장에서 어떤 이슈를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만나보시죠. 네, PCB입니다. 어제도 다뤄드렸었는데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죠. PCB 섹터가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주가는 선반영한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실적이 좋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실적이 피크를 찍을 때 주가도 같이 좀 먼저 선반영해서 반락할 수가 있으니까요. PCB는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될까요? PCB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찬물 끼얹으시는 거 아니에요? 시작도 안 했나요? 네.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면 많이 오른 게 맞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까지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전제를 네. 깔게 되면은 조금 이제 빨리 움직인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보거든요. DDR5뿐만 아니라 이제 AI 반도체, HBM, DRAM 이런 네. 것까지 해가지고 FCBJ 쪽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대덕전자라든지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 무거웠던 심택도 이제 뒤늦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단계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앞으로 이제 우상할 만한 기틀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바닥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DDR5라든지 HBM3 같은 이런 고성능 반도체 이런 것들이 3분기에 또 출하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이 그래봐야 이제 7월 달이거든요. 그럼 이제 6월 달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벌써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DDR5라든지 그리고 HBM D램 같은 경우에 제품 계약 가격을 또 인상을 또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그 반도체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2021년도 6월 달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락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출하량도 증가를 하게 된다. 그리고 DDR5라든지 HBM3 같은 경우에도 출하량이 증가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뭐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움직였다가 그 시간차를 두고 장비처 쪽으로 제가 보기엔 낙수 효과가 좀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 거 말아요. 그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거 다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조정이 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갈 수가 있는 것들이고 신텍 같은 것들은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일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어쨌든 이제 전방 산업들 이제 바닥을 다지게 되고 출하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신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자 3월달 같은 경우 잘 보세요. 반도체 장비 섹터들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래서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FCPGA 같은 PCB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 탄력이 상당히 강하지만은 반도체 장비가 3월달 이후에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온 것처럼 네. 이것도 나올 거기 때문에 아.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고 지금 강하게 움직인 것들을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무리하게 추정 매수는 하지 마시고 추후에 조정이 나서 적절히 접근하게 된다라면은 전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리스트업 해놓고 조정을 좀 네네. 기다리자. 그리고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성능 검사 장비 이래가지고 바이옵트로가 되게 강했었잖아요. 네. 강했었는데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기가비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이게 신규 상장돼가지고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침 방송에서 이 종목을 좀 말씀드려가지고 이거를 종가 공약수를 못 가져왔는데 네. 요게 이제 반도체 회로 검사, 그러니까 FCPGA 그 회로가 이렇게 잘 짜여진지 그 회로 검사하는 장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지금 화면에 나온 게 요 종목입니다. 요건데 어저께 목요일 날 어저께 이제 14% 급등 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 5일선을 올라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FCPGA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은 바이오업들뿐만 아니라 요 종목도 한번 주목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기가비스 눈여겨보자. PCB 업체들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지 않고 뜨거운 물을 좀 부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접근 가능하고 또 반도체는 호재가 많이 있어서 좀 하나 정도 포트에 비중을 실어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본다면 뭐 어느 섹터, 어느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그건 이따가 그 추천주 때 얘기를 드려야 돼서 힌트를 네. 또 주셨네요. 네, 하고요. 뭐 저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뜨거운 물을 부으시는 게 아니라 물을 데우셔서 그다음에 끓여야겠네요. 아주 팔팔 끓는 물을 네. 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PCB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쪽부터 실적이 좀 턴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 부분 커지고 있고 네. 요번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장비단에서의 좀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중국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대부분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년 동기로 비교했을 때 한 9% 정도 네.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물론 전기랑 대비했을 때는 한 4% 정도 빠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에서 시각은 이제 뭐 장비도 잘 팔리고 하니까 이게 업종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이고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통신 장비에 대한 이런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다층이죠. PCB MLB 쪽에 대한 수요도 뭐 견조하게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MLB 관련된 부분이 뭐 기술력이 엄청나게 막 뛰어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수요가 기대가 되고 있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DDR5 전환에 따라서 원래는 이제 이 재고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있었던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새로운 게 나오게 되면 사실 재고 부담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가격의 인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기기들에 이게 탑재가 돼서 빠르게 이제 상용화가 되는지가 결국엔 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올 초부터 그러한 이슈들은 있었죠. 사파이어 레피즈 관련된 부분에서.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턴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따가 종목은 이제 이 업종 중에서 가장 좀 후발로 뛰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선발대가 많이 주가를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네. 후발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또 종목이 있어서 어쨌든 저도 이쪽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사실상 이쪽을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는 반도체에 대한 전망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권에서 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전에도 뭐 제가 테크잉이라든지 이런 종목 좀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조금 이제 시세가 분출됐거든요. 그래서 네. 분명 식각이라든지 노광 장비 같은 이런 전공종 쪽에서도 사실상 비중이 좀 높은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좀 후발로 움직이는 쪽들 대부분 다 이제 엄청난 이 장기적인 우하향에서 이제야 막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충분히 이런 종목군들은 접근하시기에는 뭐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을 보고 주가도 좀 뜨겁게 온도가 달아오를지 기대해 봐야겠고 잠시 뒤에 두 분의 공략주도 꼭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키워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건설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는데도 중국 매크로 경제 지표는 부진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목표했던 성장률을 달성해야 되니까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외신에서는 이르면 며칠 안에 한 1조 위안을 들여서 경기 부양을 할 거라고 보도를 했는데 정말 이 보도대로 이 규모대로 나온다면은 국내 내수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 분위기 보면은 수혜가 있을까요? 아,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규모가 너무 작다라고 봐요. 그리고 1조 위안이. 참 이게 딜레마인 게 이게 자꾸 돈으로 해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뭘로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게요. 참 저도 그게 고민인데 네. 제가 정책 입안자가 아니라서 뭐 어렵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 못 드리겠는데 일단 뭐 그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은 뭐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1조 위안을 푼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78조거든요. 네. 작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근데 이게 조금 그 부양하기 위해 투입되는 이 돈의 어떤 성격이 조금은 중국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 기사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게 네. 특별구체를 발행을 하는데 이게 결국 또 빚이잖아요. 네. 근데 빚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 정부의 빚을 조금 이제 상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IMF 조사 결과 중국 지방 정부들의 총부채가 66조 위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 넘어가요. 1조가 아니라 1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1경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저는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 중국의 지방 정부가 작년에만 3천조 정도 빚이 생겼어요. 근데 뭐 때문에 빚이 생겼냐면은 요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집이 안 팔다 보니까 지방 정부에서 이 안 팔리는 집들을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 빚이 많이 생기거든요. 아.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이 돈을 푸는 게 끝이 아니라 돈을 풀게 되면서 이거를 그 어떤 인프라 정책을 만들게 되고 정책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결국 이 집들이 안 팔리는 건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수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요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은 이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다주택자 허용이라든지 이런 규제 완화로 인해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지금 화면에 이렇게 주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런 것들이 안 팔다 보니까 지방 정부들이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지방 정부 부채로 다 잡혀 있다라는 거죠. 뭐 1경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3천조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5배 빚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많다 보니까 중국은 부양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기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경기 성장률이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제 코로나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기저효과 그리고 돈을 푸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게 끝인 거죠. 돈이 풀리고 나서 이 돈이 실적으로 소비와 연결된다든지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부양책 효과가 약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정책 입안자는 아니지만은 지금 자막에 나가듯이 가계 소득을 개선시켜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게 수요가 발생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건설 기계는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 모멘텀보다는 지금 아시잖아요. 북미 쪽이라든지 네. 그리고 유럽 쪽에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효과가 큰 사항들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이제 중국 쪽이 아니라 북미 쪽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건설 경기 부양하게 되면 물론 단기적인 반응은 있겠죠. 근데 그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부정적이다. 뭐 이렇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중국보다는 북미 인프라 투자 모멘텀을 봐야 된다.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건설기계 그래도 최근에 실적 오른 것보다 뭐 주가가 덜 갔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정도 올라온 거면은 주가가 적정 위치에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북미 인프라 투자 플러스 뭐 중국까지 기대감이 더해진다면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변압기라든지 네. 뭐 이런 건설기계 쪽, 뭐 실적 베이스, 제 뭐 임플란트도 정말 입이 닳도록 말씀을 네. 드렸고요.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로 가는 쪽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느냐, 네. 이제 발목을 잡느냐 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좀 이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죠. 21년도 초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건설기계 쪽이. 네.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 대규모로 이제 건설기계에 대한 수주가 나왔었고, 그게 이제 단기간에 기계 관련된 종목군들 시세를 단연 끌어올렸었던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한참 동안 주가가 많이 눌렸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 쪽에서의 이런 부양책도 좀 없었고, 이제 수요가 또 단발성으로 끊기다 보니까 네. 어려웠는데, 이게 이제 턴이 된 게 북미 지역으로 이제 진출을 했고, 거기서 이제 실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금 중국에서의 이런 부정적인 흐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 쪽이라든지 기타 지역에서 충분히 매출이 크게 일어나면서 그때보다 실적이 지금 더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 쪽에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일단 이런 수혜는 계속적으로 될 겁니다. 우리나라 침투율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고, 과거보다 이제 건설기계 쪽도 이런 뭐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화가 됐어요. 상품이 예전에 좀 제한되었는데 요즘은 조금 더 확대가 된 것도 있고요. 뭐 이전보다 뭐 친환경적인 부분들도 나오고 있고, 뭐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네. 뭐 다양한 부분으로 또 앞으로 이런 마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 리포트들 나온 것도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뭐 이제 HD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5개가 최근에 4월부터 5개가 나왔는데 모두 다 목표가 상향 나왔고요. 두산박객 같은 경우는 10개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7개가 목표가 상향이 나왔고요. 현대건설기계도 11개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7개가 리포트가 상향 조정 나왔습니다. 네. 목표가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좋은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사실상 뭐 두산박객 같은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마 단기적인 눌림 나와도 계속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저런 종목군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뭐 저희 이 김신임 팀장이 또 얘기했었던 뭐 진성TC 같이 바닥에서 이제 막 좀 상승력이 나오는 쪽으로도 충분히 후발주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뭐 올해 같은 경우, 요번에 이제 건설기 같은 경우는 뭐 틸키에 뭐 홍수 그때 피해 있었던 그 쓰나미 피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의 복구 부분들, 또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사우디 쪽, 중국 인프라, 지금 플러스 알파로 붙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가시화가 되는지는 중요하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만 하더라도 주가의 우상향이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건설기계 쪽 뭐 충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보다는 북미 인프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가고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일단은 뭐 증권가에서 긍정평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 뭐 전반적으로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건설기계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LCC 보도록 하죠. 요즘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항공주들의 주가도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하락하고 환율도 좀 안정이 되면서 비용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죠. 항공주에 지금 탑승해 볼 때입니까? 저는 뭐 사실상 이제 한 이틀 전에 이 주제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빠르게 또 수요가 더 늘어날까에 대한 좀 생각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보복 소비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많이 수요가 있었고, 뭐 여전히도 제 주변 사람들은 정말 해외에 많이 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저도 뭐 여행 알아봤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요. 네,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단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또 3분기 이후부터는 또 성수기가 도래가 되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유가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엔진료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제 이런 금액 자체가 좀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리포트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항공유 부분에서의 좀 메리트가 있고, 또 대금 자체를 이제 달러로 계산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유리한 부분들, 그리고 여객 수요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다양한 항공선들이 복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뭐 여전히 아직 그런 편수 자체는 부족하긴 하지만 뭐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이런 LCC 업체 중에서 진에어가 사실 좀 올해는 대형 항공사들을 많이 이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에어가 4월에서 5월달 국토부 통계를 보시게 되면은 1분기 대비했을 때 이제 뭐 국내선 공급이 10% 그리고 수송도 13% 좀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또 LCC 쪽에서 일부 또 부분들은 좀 선두로 TA랑 같이 선두로 좀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2분기 실적에서의 약간의 좀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반등이 나오다가 약간의 좀 눌림이 생기면은 그럴 때 좀 접근해 보시는 건 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서도 해외여행 한 번씩은 다 다녀오신 것 같아요. 팀장님도 뭐 여행 다녀오셨죠? 저는 해외 안 나갔어요. 안 나가셨어요? 제주도 갔다 왔어요. 이제 좀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여권은 만들었어요. 여권을 15년 만에 만들었나? 너무 오래 안 나가셨는데요? 네, 이번에 꼭 나가시길 빌면서. 저는 해외 나가도 네. 제가 중국밖에 못 가봐서 그런지 저는 한국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한국에 계속 계시기를? 네, 저는 계속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나갈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이 LCC 주가에 이러한 리오프닝에 대한 네. 호재가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반영될 게 남은 건지. 그 종목에 대한 부분은 뭐 본부장님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유가하고 환율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환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거의 끝이 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조금 내려오고 내려올 건데 있죠. 이게 아마 급격하게 내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외부적인 요인인 이제 우리 통화보다 더 센 통화들이 거기다 영향에서 조금 해소가 됐다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 해결 과제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아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려온 속도는 정말 더디게 내려올 겁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제 1,300원 이상 갈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가장 좋은 호재가 뭐냐면은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이제 사이가 좀 틀어졌다라는 거 이게 호재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 이제 2020년대 마이너스 유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제가 만남의 광장에서 기름을 넣었을 때 디젤을 넣었는데 네. 그때 제가 990원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그때 당시에 증산을 하게 되면서 기름값을 계속 낮췄어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었냐면은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들이 파산을 했어요. 근데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안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파산했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또 이제 담합을 해가지고 유가를 계속 올렸어요. 뭐 그 셰일가스 기업들이 이제 파산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증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올렸거든요. 그래서 100달러까지는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그 유가를 올렸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100달러에서 130달러까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좀 오버슈팅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가 좋다라면은 80에서 100달러 유지가 될 건데 지금 사이가 틀어졌거든요. 네. 러시아는 지금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600조 넘는 돈이 이미 썼어요. 그리고 전쟁을 여기서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뭐가 있어요? 천연장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팔아야 그래서 러시아는 증산하려고 그러고 사우디는 안 된다. 유가 떨어진다. 감산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이가 지금 벌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유가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산과 증산이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유가가 빠르게는 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환율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완만하게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이 원가적인 요인, 그러니까 비용적인 요인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 또 예매율이 뭐 90%가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질적인 부분이나 양적인 부분을 봤을 때 뭐 상당히 우호적인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항공주가 아시겠지만은 작년 하반기에 이 리오프닝이라 가지고 엔데믹이라 그래가지고 잘 갔었다가 올해 넘어가가지고서는 갑자기 2차 전지 그리고 챗GPT 나타나게 되면서 소외가 된 거죠. 그래서 순환매 관점에서 다시 이제 사이클이 돌아왔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그래도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그래도 또 우상향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꽉 차게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